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장석권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2030 미래 주목받는 신기술 신산업인데, 제가 저 제목을 갖고 이야,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사실은 범위가 크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한국공학한림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공학한림원의 산업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이거와 비슷한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분량은 좀 많지만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지난달에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과제를 한 작게는 26개, 크게는 9개 정도를 발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고요. 사실 우리가 신기술은 논란의 소지가 좀 없어요. 왜냐하면 신기술은 새로운 기술이니까 과거에 없었던 기술이죠. 근데 신산업은 그럼 과거에 없었던 산업이냐?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산업은 부산업이냐 신산업이냐? 그러면 아마 부산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죠. 그래서 그러자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화해 가는지에 대한 그림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렵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작년에 공학한림원에서 담대한 전환이라는 2030 보고서, 대한민국 산업미래전략 2030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앞에 부분을 좀 소개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기본적으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겁니다. 지금 저기 네 4분면이 있는데 돌아가는 순서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지금 신기술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좌측 아래쪽에 신기술 산업군이 있습니다. 저 신기술은 없었던 기술이 나오고 그 기술을 사업화하면 벤처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저 영역은 기본적으로 개방형 생태계예요. 새로운 기술을 뭔가 이노베이션을 하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그게 과연 뭘까? 제 생각으로는 그게 제품으로 치면 컴포넌트이고요. 기업으로 쳐도 기업의 부품이에요. 기업을 구성하는. 따라서 이게 성장해 가려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게 신성장 산업군인데, 그러자면 기존의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벤처기업들이 서로 합쳐가지고 조립품으로 완성된 기업의 모양을 갖추는 거죠. 여태까지는 부품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M&A 형태로 시장 구조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뭔가 그럴듯한 어떤 산업의 모습, 기업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거기에 경쟁력을 갖게 되면 지속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저 지속성장을 하는 것도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시장 주기는 아무리 혁신성이 높은 기업도 사람들이 실증 나고 이제 옛날 거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거는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시장이라는 건 항상 쇠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라이프 사이클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구조개편 산업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조개편 산업군은 그러면 그냥 줄어들고 말 것인가? 우리나라 조선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당이 되겠죠. 또 철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대로 갈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우리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까? 우리 기업을 어떻게 바꿀까? 우리나라 실제로 포스코나 우리나라 조선이 10년 전 또는 5년 전에 조선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매출은 줄었지만은 지금 생산하는 물품은 과거와 다른 모습이죠. LNG선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원으로 하는. 자, 그래서 저렇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걸 전제로 해가지고 계속 바뀌는 거죠. 계속 자기를 쇄신해가지고 계속 자기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래된 피를 새로운 피로 수혈하는 거죠. 수혈. 그래서 항상 내 피가 새롭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전기전자 정보 섹터 제가 크게 봤습니다. 5가지로. 처음에 이제 전기전자 정보 섹터에 지금 현재 어떤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스마트 디지털이다. 스마트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막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로부터 인텔리전스를 가져내서 고객의 마음을 읽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걸 통해서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다. 그러면 막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자율주행 엔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 엔진인 거죠. 그러니까 저 스마트하는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빅데이터를 전제로 합니다.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기에 어떤 신산업군이 있을 수 있을까? 신기술 산업군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 그동안 잘 못 봤던 영역이 서비스 로봇 같은 거예요. 과거에 못 보던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의료 헬스케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제도가 상당히 엄격해서 의료 산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워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제가 제 신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 이거 쉽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만들어도 시장에 올라오려면 여러 가지 규제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 의료 헬스케어는 잠재력은 굉장히 큰데 아직은 미개발되어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신성장 산업군에 들어가 있는 저 부분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게임입니다. 저 영역은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저희는 봤어요. 그래서 저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글로벌 제휴와 R&D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거예요. 하나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요새 그 K-팝이나 이런 게 좀 잘 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K-팝의 생산 구조를 보면 이미 글로벌라이즈 돼 있거든요. 작곡을 해외에서 하고 노래는 우리 가수가 하는데 심지어는 팀을 이루는 가수가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닌 거죠. 이미 글로벌 소싱으로 글로벌리 조립을 하고 있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메모리와 반도체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는 중국으로부터 아주 심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렇다면 저게 지속성장 단계에 가 있는데 저기도 뭔가 R&D를 해야 되죠. R&D를 엄청나게 해야 되죠. 근데 속도 경쟁을 할 때 언제 그거를 개발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R&D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는 소프트뱅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그 영국의 ARM 반도체 배터리스 업체 거기를 인수하겠다는 노력 시도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ARM이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거든요. 반도체 설계 기술을, 생산 설계 기술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구조개편 산업군에 들어가는 것을 예를 들어보라 그러면 정보통신 영역이 그렇습니다. 가전은 글로벌 마켓시어로 보면
한국이 1등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을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데 저거는 구조 개편으로 물러 시장에서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우리나라 가전업체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이 하나는 지능화고요. 다른 하나는 하이 퀄리티로 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산업 대전환의 방향이고 그거를 서포트하는 기술. 그러니까 사실은 방향이 먼저고 방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많아서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전자 섹터를 구성하고 있는 건 가전 서비스 로봇이고 그 영역은 앞으로 미래 목표 시장이 어디여야 되고 그 목표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미래 신기술을 열심히 공부하고 개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다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저거를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택도 없을 거고 그래서 가전 서비스 로봇 영역,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역,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게임 영역 아마 대개 일반적으로 어떤 디지털 기술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인공지능, 지능화 기술하고 또는 생산 공정 기술로서의 오픈 소스 기술 같은 것들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이동 단말인데 지금 저거는 조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 이동 단말이 한 단계 점프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못 찾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사실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융복합 디스플레이, 의료 헬스케어가 신산업이죠. 저거는 아마 정부가 좀 나서야 될 겁니다. 저거를 산업으로 보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장비 섹터 보겠습니다. 기계 장비 섹터는 굉장히 많죠. 지금 대표적인 구조 개편 산업군이 자동차, 조선, 철도 이런 겁니다. 여기 있죠. 여기. 그리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지속 성장은 친환경 선박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기술, 기계 쪽의 기술들이 산업이 건설기계, 기계설비, 3D 프린팅, 공작기계 이런 것들. 이쪽에 새로운 기술로서는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 서비스 로봇, 로봇 부품,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제조 산업용 로봇. 최근에 아주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영역이 여기입니다. 우주 발사체, 인항기, 도심 항공 모빌리티, 위성, 운용기. 우리가 이 분야에 갑자기 왜 뭔가 가시적인 뭔가를 볼 수 있게 되었는가? 그거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성장하고 있는 방산과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위쪽은 새로운 신성장 산업군으로, 여기는 모빌리티형 차량, 자율자동차, 커넥티브카, 스마트 선박, 차세대 철도 이런 것들이죠.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프로덕트를 만들고. 자, 저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들이 지금으로 보면 이제 미래 신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모빌리티, 친환경 선박, 스마트 선박.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섞여야 됩니다. 하나는 디지털 기술이고요. 진화 디지털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잘 섞여야 되는 영역이고 그 융합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항공, 위성, 우주 발사체는 제가 나중에 따로 혹시 토론할 때 얘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저 FA-50이나 KF-21이나 우리나라가 정찰기를 만들겠다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 항공, 위성,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요. 굉장히 유망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로봇 기술, 서비스 로봇,
서비스 로봇을 진짜 걸어다니는 로봇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 시장이 크지는 않지만 요즘 커피점이나 병원에 이런 데 가면 우리 전부 사람 안 만나잖아요. 키오스크로 다 합니다. 키오스크도 일종의 로봇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로봇의 인텔리전스가 낮아서 그런데 아마 나중에는 나랑 언어로 인터페이스하는 키오스크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 로봇이죠. 예를 들어서 커피점 가서 카페 라떼 카페 라떼 한 개, 설탕을 좀 더 넣어줬으면 좋겠고 커피는 좀 진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비스 로봇도 이제 앞으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봐요. 지금 이미 그 초기의 모습들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제가 병원을 다녀보면 아무도 안 만났어요. 사람들이. 의사 선생 앞에 단 한 30초 앉아있다 나온 게 다인데 나머지는 전부 제가 키오스크랑 인터페이스해서 서비스를 다 받고 나왔거든요.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기술이 우리한테 필요할지 알 수 있을 거고, 건설 환경은 사실은 뭐 얘기하기가 굉장히 많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부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3D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나 뭐 이런 나라들이 새로운 도시를 새로운 컨셉으로 건설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사람들의 흐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어디서 자고 어디만큼 이동해서 일을 하느냐, 워라벨 문화 활동은 어디서 하느냐, 이렇게 공간의 전체를 설계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일명 공간 산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 공간 산업은 미래 산업입니다. 건설이 아니에요. 건축이 아니고 공간 산업이 우리의 미래 산업이고, 그 공간 산업에 필요한 기술들은 그게 뭐 메타버스가 됐든 3D가 됐든 AR, VR이 됐든 다 기술이 거기에 매치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학, 환경, 생명, 에너지 섹터인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김경준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전통적으로는 이제 정유나 원유나 에너지 섹터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탄소 제로 규제 때문에 탄소 제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족시키느냐가 기술적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게 태양광, 풍력, 수소, 저거는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하나인 것이고, 석유화학이나 정유 파트도 이제는 폐기물 재활용 산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폐기물은 폐기물이었잖아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건데 폐기물을 재활용시키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이 배터리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미국은 그러면 배터리 재생 산업을 미국의 주력 산업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사이클, 친환경 사이클을 구성하는 기술이 이 분야에 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의약품, 의료기기나 화장품, 이게 바이오 섹터인데, 바이오 섹터는 아마 기술 혁신이 일어났던 계기가 제가 알기에는 지놈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DNA. 지금 우리가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우리 코로나 백신 맞잖아요. 그거 다 RNA 조작해서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술이 있느냐? 이제 전부 이제 심바이오틱스라고 그럴까요? 합성, DNA 합성, DNA 조작이나 이제 이런 기술들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약, 약품이나 이런 것들
대한 생산 기술이 바뀌는 거고, 그 새로운 생산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우리는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전자 조작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돼야 이제 맞춤형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테고, 저것도 사실은 빅데이터가 충분히 만들어져야만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나 이런 데에서도 데이터를 어디서 모을지, 제 친구가 LG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사업을 총괄했었는데, 그들한테 하는 얘기가 결국 자율주행차의 성능은 누가 얼마나 많은 주행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행 데이터가 많아야 그 데이터로부터 인텔리전스를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결국 데이터 싸움인 거고,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어널리틱스를 어떻게 하고, 그거를 어떻게 인텔리전트한 어떤 기능화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재료자원 섹터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부장입니다. 이 소부장은 뭐 신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전자재료 같은 부분은 앞으로 많은 신기술이 적용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전자재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새 버틀레이드 있는 예를 들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거예요. 그것도 뭐 전기 재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재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에 필요한 재료는 지금 자원 경쟁 속에 지금 마치 안보 수준에서, 국가 안보 수준에서 뭐 니켈이라든지, 그죠? 그런 자원 확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그 대립 구조 속에서 자원이나 소재를 확보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소재를 찾아야죠. 다른 소재를 찾아야죠. 우리나라에 있는 소재를 찾아야죠. 그러면 그게 신기술이 되겠죠. 이제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역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20분 동안 사실은 3년 동안 작업한 내용 중에 앞에 부분을 제가 그냥 언뜻 소개해 준 것이고요. 이제 2022년 7월이니까 최근에 어느 한림원에 이제 저런 신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국가 단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한한 것이 그레이트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 보면 5가지죠. 진화 혁신, 바이오 헬스 안전, 그 다음에 모빌리티, 에너지 전환, 공급망 안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저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레이트 프로젝트를 기획했는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시범적으로 9개를 먼저 해보자. 프로젝트는 이제 신기술 신사업화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 이거 우리가 처음에는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 만들다가 파운드리를 삼성이 빨리 갔잖아요. 파운드리. 이제 TSMC하고 경쟁이 붙었잖아요. 근데 요새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으니까 반도체의 전 생산 주기를 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삼성이 이제 패블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영역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ARM 인수 같은 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인수가 안 되면 패블리스 육성을 해야죠.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죠? 해외 인력이 됐든 국내 인력이 됐든 기술 개발하고 저 시장을 만들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거는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을 너무 라지 스케일로 하면은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하자. 쉬운 게 뭘까요? 발레 파킹이에요. 발레 파킹.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발레 파킹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저기 그 팀이. 저건 어떤 거냐면 제가 호텔에 갔어요. 그러면 그 자율주행 내 차가 자율주행 기능이 있다 그러면 저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 기능은 없는데 이 차에 근데 발레 파킹 자율주행 기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물론 이제 저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되겠죠. 뭐 지하 공간, 저 주차 공간이라든지 저런 거를 해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하실 UAM 스페이스 모빌리티 포괄적으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목표를 저 시장을 한국이 먼저 구현하자. 그러니까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격차, 기술 초격차가 아니고 제품 초격차로 가자. 그래야 사람들이 저거 보고 저게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서비스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뽑아낸 것이 에너지넷, 저거는 이제 에너지 생태계 프로젝트인데 엄청나게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타넷이라는 거를 이름을 붙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인터넷을 메타버스를 서포트하는 미래형 인터넷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겁니다. 그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먼저 하자는 거죠. 우리가 하자. 그러면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되고 서비스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연구실의 공간하고 미국 연구실의 공간을 버추얼리 통합할 수 있어요. 지금 줌 같은 서비스인데 그러면 내가 내 사무실에 들어가면 공간이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 지금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제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딸의 거실하고 우리 방의 거실을 벽면 스크린을 통해서 공간을 통합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타겟으로 해서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6G 메타넷이고 스마트 제조, 분산 인공지능, 디지털 안전진단, 웰 에이징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우리가 어떤 영역으로 신사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신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은 30분이라는 시간을 주어졌는데 신기술 신사업을 얘기하려니까 신기술은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기술, 신사업 그러면 해외에서 어떤 거 하고 있지? 미국에서 어떤 거 하고 있지? 영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어떤 거 하고 있지? 라고 쳐다보기만 하면 신사업이 아니죠. 신기술이 아니죠. 왜?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앞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조금 더 혁신성이 높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정해야 됩니다. 어떤 새로운 걸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기에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제 발표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새로운 신기술 신산업이 태동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결국은 인간의 욕구거든요. 인간의 욕구가 신기술을 만들고 신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는 거죠. 그러면 저기에 나와 있는 거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입니다. 인간의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무슨 뭐 사회적 욕구, 성취 욕구, 자아실현 욕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욕구는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신기술은 무슨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냐면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누가 R&D를 하는데 뭐하지? 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신으로 만들려면 뭐 어떤 기술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게 메타버스예요. 우주 탐험도 거기에 해당되죠. 그죠? 우리가 우주로 날아갈 수 있으면 인공 유전자 합성은 신의 영역으로 인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카이스트의 이상엽 교수는 박테리아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박테리아가 자기 몸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죽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어요. 예를 들면 시연을 했어요. 생각해 보면은 유전자 가위 이런 거는 저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시도가 논제는 있겠지만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인 거죠. 근데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신기술을 하려면. 그런데 우리가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촌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니까 너무 많은 쓰레기를 양산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쓰레기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하는 높은 욕구로 가고자 하지만 사실은 그 근간이 되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가 붕괴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게 크리티컬하죠. 저 필요성은 더 커요. 왜? 저거를 못하면 난 죽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저 분야의 연구가 뭐죠?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안보, 사이버 시큐리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에너지, 자원 재활용, 환경 회생, 고도 식량 생산 이런 기술들인 겁니다. 저거는 크리티컬하죠. 이센셜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거는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맛있는 거를 줄 테니까 돈을 내라. 그러면 저는 몇만 원 내겠죠. 그런데 너 나한테 돈 안 내면 너 죽을 수 있어. 그러면 저는 아마 1억도 낼걸요. 시장은 저 아래쪽이 오히려 더 큰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막혀있던 가치 욕구가 돌파 기술에 의해서 분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기술. 인터넷이 있어서 서로 통신하게 됐죠. SNS, 이동통신, 이동하면서 통신하게 됐죠.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스마트폰을 쓰지만 사실 놀라운 일이죠. 자율주행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막혀있던 기술의 한계 때문에 막혀있던 가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기술이 그거를 가능하게 한 거죠. 마지막은 가치 사슬의 지정학적 변화로 인한 가치 이동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산업 구조가 플랫폼 산업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소매업 같은 경우도 플랫폼 사업자만 번성하고 아마존이나 뭐 그죠?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들은 쪼그라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플랫폼 가지고 경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밸류 체인인데 그 신냉정과 가치동맹 그 부분인데 저 부분은 최근에 한국 방위산업이 급부상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라고 보면은 사실은 정치 지정학적, 그러니까 정치와 지리적 요소가 결합이 돼가지고 폴란드가 나라가 살려면 한국으로부터 한 40조의 방산 무기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그 준비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시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죠. 자,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는 어떡할까? 그러면 앞으로 세계 정세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미중 대립 그렇죠. 기후변화 그렇죠. 들어온 전쟁 무기들 그렇죠. 코로나가 이번에 끝날까요? 그래서 미래 상황에 우리가 기술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최근에 시간 다 됐네요. 최근에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전 세계가 각자 도생으로 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각자 도생은 전 세계가 함께 망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옛날처럼 글로벌라이즈를 다시 할 수는 없어도 뭔가 새로운 형태의 재세계화를 해야 된다. 그게 가치동맹이 됐든 뭐 블록화가 됐든 칠포가 됐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 재세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각자 도생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고, 우리가 미래 기술의 비중을 어디다 둘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대전환 아니면 자원운용 에너지 파트예요. 저 둘 분야 간에 어떻게 균형을 잘 이루면서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을 해나갈 것인지. 그래서 요즘은 기술과 신산업이 굉장히 정치 상황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기술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세계 정세를 함께 봐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신민석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